이번 강의는 형법, 총론, 강론 다 합해서 전체에서 학생들이 가장 난해하게 생각하는 그런 파트를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이법성 조가 사이의 객관적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 객관적이라는 말은 생략된다 그랬죠? 그 이법성 조가 사이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 다른 말로 허위 구성 요건의 착오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오상방위, 오상피난, 오상자구행위, 오상승낙 등등등. 즉 이법성 조가서의 객관적 요건과 주관 요건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야만 이법성이 조가되죠. 그런데 이거는 이법성 조가서의 객관적 요건, 즉 객관적으로 있어야 할 전제사실, 그것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적이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행위자는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네. 정당방위 상황이잖아. 내가 그러면 먼저 정당방위를 해야지 라고 갑자기 가서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알고 보니까 나한테 막 달려드는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가워서 나에게 막 다가오는 나의 친구였어요. 오상방위지 않습니까? 헷갈린 방위. 이럴 때 이 오상방위 등을 일으킨 사람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째 법조문에 없습니다. 이게 법조문에 전혀 이거를 어떻게 한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학설에 맡겼다는 거죠. 학설. 그래서 학설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은 순전히 학설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들이 좀 까다롭다고 다 느낍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제가 레퍼토리처럼 얘기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나오느냐? 나왔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사법시험 등등 많은 시험에서 진작부터 나왔고 경찰 채용 시험에서도 2000년대 중반부터 이미 여러 문제가 나왔어요. 저는 예전부터 경찰 시험에 이 형법이 들어가면서부터 형법을 강의했는데 23년이 넘었습니다. 23년 차죠. 근데 그때부터 이걸 강의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죠. 그래서 제가 참고 해라. 언제가 나올 것이다. 2000년대 중반에 바로 나왔어요. 그 뒤로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변호사 시험, 로스쿨 시험에 다 자주 등장하는 유명한 분야입니다. 자, 내용에 의의 봅시다. 행위자가 이법성 조가 사이의 객관적 전제사실,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죠.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를 존재하다고 오신하고 헷갈렸다는 얘기죠. 오신하고 이법성 조가 사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오상방위, 오상피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법성 조가 사이에 객관적인 사실이 없는데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위법성 조각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자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2번 보시면 양면적 성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면적 성격. 무슨 얘기냐? 두 가지 성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양면성이라고 하죠. 이것은 허용 상황이라는 사실관계에 관한 착오라는 점에서 예전에 본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죠. 사실의 착오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허용 상황이라는 사실관계가 뭡니까? 위법성 조각 사이의 객관적인 허용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 요건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에 관한 착오예요. 객관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당방위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는 객관적 사정이지 않습니까? 객관적 사실관계예요. 그거에 관한 착오라는 점에서 사실의 착오랑 비슷하고 또 둘째죠.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아. 자기는 정당방위 득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행위는 어느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될 거야. 즉 위법하지 않아 라고 믿은 점에서는 법률의 착오, 즉 금지착오랑 유사하다는 얘기죠. 다시 볼까요? 허용 상황이라는 사실관계에 관한 착오라는 점에서는 사실의 착오랑 비슷하고 또 나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아. 근데 위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법률의 착오랑 유사해요. 즉 사실의 착오라는 성격과 법률의 착오라는 성격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다면 견해 대립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두 개가 다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설이 대립되겠죠. 사실의 척으로 해결해야 돼. 아니야, 범진의 척으로 해결해야 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제가 이거 얘기할 때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름에 결혼했다 칩시다. 결혼해서 예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좋은 행동, 이를테면 뭐 학교에서 1등을 해서 100점 맞아왔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 닮았다고 얘기합니까? 아, 쟤 나 닮아서 공부 잘해. 그렇게 얘기했겠죠. 사실은 유전자 보면 부부 똑같이 2분의1씩 닮은 거죠. 근데 쟤는 나 닮아서 공부 잘하는 거야. 또 딸을 낳는데 정말 예뻐. 그럼 뭐랍니까? 아내가 나 닮아서 예뻐 그러겠죠. 남편 안 닮았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어느 아이가 있는데 남편의 유전자, 아내의 유전자가 다 믹싱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서로 나 닮았어, 나 닮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양면적 성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즉 이보성 조각사의 전체 사실에 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 양면성이죠. 그래서 이런 착오를 한 자의 처리 문제가 하나요? 학설을 대립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지금까지 배경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결하는 법조문이 없어요. 현행법에 없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뭐 현행법에 있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 형법에 우리 예전에 정당방위 긴급필요한 등을 배웠지만 거기에 21조 2항 3항을 필두로 해서 그건 과잉방위, 과잉에 관련된 것만 있는 거지 오상은 없어요. 오상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학설에 맡겼다. 이 오상방위 등 이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래서 제가 사례를 써놨는데 이 사례는 보세요. 다음은 사법시험, 지금 없어졌지만 이제 로스쿨 시험으로 됐지만 변호사 시험으로 됐지만 사법시험 50회에서 출제된 문제와 유사 사례입니다. 그걸 응용해서 만든 거예요. 50회 사법시험 2차 시험 문제에 출제된 것을 약간 각색해서 좀 내용을 바꾼 건데 줄거리는 똑같습니다. 뼈대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50회에 출제된 문제와 유사 사례인 바 이 해결에 관한 각 학설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례에 관련된 해결을 학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사례 먼저 봅시다. 이거는 유사 사례입니다. 을은 매일 밤 자기 집 부근 공원에서 A, B 각각 남녀입니다. 밀애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청춘 남녀가 어디 공원 흠이진 곳에서 둘만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손잡고 끌어안고 뭐 그런 애정행각 하는 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거야. 왜 불만을 품습니까? 애인이 없나? 너천가 또는 너처녀인가? 아무튼 저렇게 삐딱하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부러워서 그랬겠죠? 부러워서 그래서 응징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남녀가 애정, 즉 밀애를 나누는 애정 행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정의감이 하지만은 가끔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의감이 아주 투철해가지고 길 지나가다가 누가 이렇게 못된 짓 하면은 웬만한 사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나가다가 누가 못된 짓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풍채를 먼저 보죠. 그리고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의 인원수를 먼저 보죠. 그래서 인원수가 많고 또 싸움 잘하게 생겼다면 아유 더러운 놈. 그리고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근데 초등학생이 나쁜 짓 하다 그러면 바로 지적하죠. 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만만한지 안 만만한지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의관님이 너무 투철한 사람은요. 자기보다 훨씬 싸움 잘하거나 또는 숫자가 많은데도 가서 터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매드 맞고 막 그러죠. 물론 이 사람이 옳은 거지만 그렇게 정의관님이 투철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갑이에요. 그러자 을은 이 갑을 이용하기로 생각한 겁니다. 나쁜 사람이죠, 을이. 그래서 정의감이 아주 많은 갑이 지나가자 갑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야야 여기 와봐. 저기서 지금 A가 B를 강은하고 있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둘이 미래를 나누고 있는 거죠. A가 B를 강간하고 있으니 B를 구해주라 라고 시켰다. 꼬드긴 거죠. 기망으로. 이 갑은 정의관님이 투철하더라고요. 그래 어디야? 그래서 이제 나선 거예요. 그런 사정을 모르고, 그죠? 미래를 나누고 있는 걸, 미래를 나누고 있는 걸 모르고, 정남방의 의사로 A를 다짜고짜 돌을 들어 머리를 탁 친 겁니다. 바보 아냐? 너무 와일드한 사람이에요, 갑은. 정의관님이 너무 지나친 거죠. A가 부상을 입었어요. 이어 A, B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는 뭐야 그랬단 말이죠. 이럴 때 오상방위를 일으킨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 만약에 A라는 남자가 정말로 B라는 여자를 강간하는 상황이었다면 을이 정당방위를 하든 갑이 정당방위를 하든 B가 정당방위를 하든 가능한 상황이죠.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둘이 애인이에요. 미래를 나누고 있는데 갑이라는 자는 A가 B를 강간한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당방위 의사를 가지고 돌로 쳤는데 불사 실수한 겁니다. 이걸 오상방위 일으킨 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정범이라고 쓴 거예요. 직접 행위를 한 자를 정범이라고 지금 편하게 얘기합시다. 나중에 또 정범, 공범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한, 오상방위를 한 자를 이용한 배후에서 그 조정한 자 있지 않습니까? 을 가담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둘의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학설이 남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봅시다. 학설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써놨습니다. 저는 또 하나 있어요. 밑에 6개 써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요 이렇게 5개의 학설만 거의 나옵니다. 거의 6번째 설은 거의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5개만 무조건. 자,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 설명 충분히 들으시고 복습하시면서 그걸 암기를 하세요. 암기. 우리 형법에서요 각종 착오가 좀 까다롭습니다. 우리 지금 이미 착오 배운 게 큰 덩어리를 뭐뭐 배웠습니까? 사실의 착오 배웠죠. 그리고 법률의 착오 배웠죠. 그리고 지금 이것 사실의 착오랑 법률의 착오 합성인 것, 이법성 조각사의 객관적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 오상방위 등 이렇게 큰 무대기로 3개의 차고 큰 파트가 있는 겁니다. 다 어렵죠. 그중에 이게 가장 어려움을 느낍니다, 학생들은. 근데 이걸 설명 잘 들으시고 암기를 하시면 시중에 나와 있는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 그냥 술술술술 풀립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에 이 박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 기억력을 좀 되살릴 겸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쫙쫙쫙 다 맞아 떨어집니다. 자, 봅시다. 더 짜잘한 설도 있지만 이렇게만 봐도 된다는 얘기죠. 늘 객관식 시험 문제에 이렇게만 나옵니다. 자, 원격 고의설을 보죠. 고의설이에요. 고의설은 뭐였어요? 고의란 사실의 인식, 즉 객관적 범죄 사실의 인식 플러스 이법성의 인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를 아까 방금 전에 정의관님이 투철한 그 오상방위 일으킨 갑이죠. 그 사람의 그 착오를 어떻게 무슨 착오로 취급하느냐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이 오상방위 등은 사실의 착오 측면과 법률의 착오 측면이 함께 있는 양면성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이거 사실의 착오로 보자, 아니야 법률의 착오로 보자, 사실의 착오로 보자, 서로 싸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엄격고의서는 이걸 사실의 착오로 봅니다. 사실의 착오로 봐요. 그래서 책임 요소, 저 사람들은 고의 또는 과실이 책임 요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책임 요소로서 그 안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고의 안에는 이제 예전에 했었지만 사실의 인식 플러스 이부서 인식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오상빈이 일으킨 사람을 사실의 착오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행위가 위법하다고 생각했어 못했어? 못했지 않습니까? 못했어. 그러니까 고의가 조각되죠.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위법하다고 생각 안 했다니까요.
그 이보성 인식이 있어요. 고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근데 사실 인식뿐만 아니라 이보성 인식까지 있어야 고의가 있는데 얘는 이보성 인식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의를 빼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고의를 빼줬어. 근데 이 사람 실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수를 했다면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건데 실수했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봤어요. 이 자네가 말이야 만약에 아까 그 사례에서 갑이라면 자, 갑이라 칩시다. 아까 그 사례에서 갑이라면 너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 야 저기 지금 A라는 녀석이 말이야 B라는 여자를 강간하는데 네가 좀 B를 구해줘라 그랬어. 그래. 그래서 가서 딱 보니까 정말 남녀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남자가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간 같아. 그럼 여러분 다짜고짜 돌을 들어서 돌격해서 A의 머리를 뒤통수를 탁 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혹시 내가 또는 을이 잘못 봤을지도 몰라. 그래서 낮은 포복으로 살며시 가서 살며시 가서 한 5m 전방에서 이렇게 봐야죠. 살며시 그러지 말고 가만히 봐야죠. 가만히 보니까 을이 반항을 안 하고 아니 B가 반항을 안 하고 서로 애정애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인했으면 이 의뢰인님이 거짓말했구나. 돌아와요. 계속 봐요. 계속 보면 그건 변태입니다. 계속 보면 안 돼. 근데 이제 신중한다면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 다시 한번 봐야지. 그리고 2m 뼈까지 살며시 가가지고 딱 쳐다봐. 그럼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정각이구나. 돌아서서 와야 하는데 계속 보면 그것도 이상한 놈이 되니까 이렇게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봐야 되는데 그래? 그리고 가서 돌로 뻑 찍었어. 그럼 이 갑이라는 자는 너무 실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입어보지 않다고 생각한 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고의가 조가 됐지만 그렇지만 신중하지 못하게 가서 처신했지 않습니까? 실수죠. 그러니까 고의는 빼줬지만 책임에서 과실범으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이 학생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됩니까? 얘는 과실치상죄로 처벌되겠죠. 상처나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좀 부상을 입었고 그랬는데 부상 입지 않고 맞았다, 때렸다, 때리기만 했고 맞기만 했다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사례에. 그러면 갑은 무죄입니다. 왜? 과실폭행죄는 없지 않습니까? 과실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과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과실범 처벌하는 게 아니라 과실이 있고 그리고 법조문에 과실범 처벌 조항이 있어야 과실범 처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실이 있는데 법조문에 과실범 처벌 조항이 없으면 무죄로 빠져나간다. 우리 과실범한테 제가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지금 부상만 입었다가 아니라 맞기만 했다, 때리기만 했다 그러면 과실폭행은 과실폭행죄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죄예요, 무죄. 아예 죽었다면 얘는 과실처벌이기 때문에 이 학설에 의하면 과실치사로 가겠죠. 이해되죠? 그걸 여러분 응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용. 지금 여기 상처 입었다, 부상 입었다 그러니까 과실치상죄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기 아주 볼까? 가담한 자 뒤에서 조종한 자 있지 않습니까? 진짜 저놈이 나쁜 놈이죠. 연인지간인 줄 알면서 강간범이라고 속였지 않습니까? 저놈이 이 사태를 다 지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공범론에서 또 배우겠습니다만 간접정범의 정의가 뭐냐면 어느 행위를 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자. 이해되죠? 이건 아니죠. 어느 행위를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는 구성요건에 대해서 이와 소 책임 중에 하나가 조각돼서 처벌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어느 행위를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한 자, 교사방조한 자가 바로 얘지 않습니까?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 사태를 다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상이 입었기 때문에 그 상해 고의범의 간접주임이 되는 겁니다. 죽었다면 살인죄의 간접주임이 되는 거고 맞기만 했다면 폭행죄의 간접주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간접주임은 100% 고의범만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범의 간접주임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간접정범이 된다는 거 꼭 암기해야 됩니다. 간접정범. 시험에는 간접정범, 고의범 이런 거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간접정범이 되다가 맞는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자, 그래서 이 어려운 학설을 했었지 않습니까? 메르켈. 기억납니까? 앞부분에서 했죠? 서구적 구성권 표지 이론에 의하면
이 정범의 오상방이 일으킨 사람을 사실의 착오로 취급합니다. 역시 똑같죠. 원격 고의사유가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불법 고의를 조각시킵니다. 저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은 왜 불법 고의를 조각한다 그럽니까? 예전에 이거 다 했던 건데 서구적 구성요건 표지론이라면 자 범죄 성립 요건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총 잘 들어보세요. 그림 따라 안 그립니다. 총 그려볼까? 잠깐만요. 여러분 잊어버렸을까봐 자 약식을 하겠습니다.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 해당성 플러스 책임 이렇게 두 가지만 있으면 범죄 성립한다고 보는 게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에 적극적 구성요건이 있고 플러스 소극적 구성요건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그 여기 적극적 구성요건은 뭡니까? 맺지고의 존재 근거를 받아들인다고 했죠?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으면 곧 위법하다는 걸 받아들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존재 근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법성 조각사유 이게 소극적 구성요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지금 이 사례에서 오상방이 일으킨 사람은 자기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죠? 즉 봐봐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는 건데 있다고 착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착오지 않습니까? 실제는 없는데 있다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즉 정당방위 상황이 없는 건데 있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 착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위법성 조각 사유가는 착오인데 이거는 소극적 구성 이렇게 연결된다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소극적 구성 요건 요소의 착오입니다. 그죠? 이거는 곧 전체 총체적 불법 구성 요건의 착오입니다. 그러면 봐봐요. 이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착오가 소극적 구성 요건의 착오가 됐고 총체적 불법 구성 요건의 착오가 됐지 않습니까? 구성 요건의 착오지 않습니까? 이해되죠? 사실의 착오로 취급해서 고의를 빼주는 거예요. 고의를 빼줍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걸 만약에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 오상방위를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에서는 사실의 착오로 취급하는데 이거를 법률의 착오로 취급한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됐죠? 한번 앞에서 했었어요. 자세히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례에도 사실의 착오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 오상방위 일으킨 자는 고의를 조각하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 처벌해도 과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점을 때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실치상이죠. 역시 이 자를 이용한 가담한 자들은 역시 간접점이 된다는 거예요. 왜?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죠? 다. 제한자 책임설에 의하면 이 제한자 책임설에서도 학설이 두 개로도 나뉘어요. 어떻게 나누느냐? 유추적용 제한 책임설과 법효과 제한 책임설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유추적용 제한 책임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또 유추적용이냐? 자, 다시 오상방위 등은 사실의 착오 측면과 법률의 착오 측면이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사실의 착오, 어찌 보면 법률의 착오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두 개설은 사실의 착오라고 취급한다 했어요. 근데 미리 봅니다만 엄격 책임설 이 사람들은 아니요, 그 법률의 착오로 해결해야 돼. 이렇게 대립합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그럼 법률의 착오로 취급하는 것과 사실의 착오로 취급하는 것 어느 설이 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겁니까? 갑에게. 어느 설이 유리한 겁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봅시다. 자, 사실의 착오로 취급하면 어느 파트에서 고의를 빼주든 간에 다 고의를 빼주고 과실범 처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실범 처벌하는 게 이거 처벌이 제대로 됩니까? 안 돼. 첫째, 과실범 처벌 규정이 몇 개 안 돼. 그죠? 우리 과실범 볼 때 9가지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고의범 처벌하는 건 수백 개 조문이 있는데 과실범 처벌하는 건 9개밖에 없다니까요. 게다가
과실범을 처벌하는 조문이 있다 하더라도 처벌되는 것이 쥐꼬리만큼 처벌합니다. 손범행이 처벌이야. 세게 처벌하는 거 없습니다. 과실범은. 고의범은 빡세게 처벌하는데 과실범은 처벌 규정도 별로 없거니와 처벌되는 것도 아주 조금 처벌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 사실의 착오로 취급하는 학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피고인에게. 그런데 법률의 착오로 취급하는 사람들은요. 일단 고의를 인정해요. 고의를. 일단 고의를 인정한다니까. 고의 인정하면 과실범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과실범으로. 그래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 빼줍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으로 가요. 좀 이따 더 하겠습니다만 이설은 지금 맞배기라는 겁니다. 법률의 착오를 해석하는 저 업계 책임자의 입장에서는 이 오상범 일으키는 자의 불법고의 즉 구성요건 해당성에서의 고의를 인정합니다. 또 알고 그랬잖아. 뭐 너 뒤통수가 안 되는 상해고의가 있었잖아 이거예요. 그러나 착오의 정당 이유 여부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앞에서 봤잖습니까? 과실 유무에 과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책임 빼줘서 무죄가 되는 겁니다. 16조 완벽하게 적용되는 거죠. 법률의 착오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책임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조가 무죄. 근데 정당 이유가 없어. 과실이 있어. 그럼 고의범으로 가는 거이고 과실이 따라서 과실범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과실은요. 잘못이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못이 있느냐 이것이지 고의와 과실의 그 구별인 과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잘못이 있냐? 그래 잘못이 있다 그러면 고의범으로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 사실을 착오로 취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행위자에게 법률의 착오로 취급하는 건 굉장히 불리하단 말이죠. 다시 그래서 유적용 제한책임서를 의하면 업계 책임서를 비판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한책임서를 중에서 법효과죠. 유적용 제한책임서는 사실의 착오 측면과 법률의 착오 측면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지만 그런데 행위자에게 유리한 것보다 유리한 사실의 착오 규정을 의심스러운 피고인이 이익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의 착오 규정이 훨씬 피고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의 착오 규정을 유추 적용해 주자는 거죠. 이해됩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쪽으로 해결해야 피고인에게 더 유리할까? 유리한 건 유추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의 착오가 훨씬 유리하니까 원래는 사실의 착오가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사실의 착오 이거를 그냥 유추 적용하자. 그래서 유추 적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걸 지문에 내는 분이 뭐라고 내느냐면 유추 적용 제한 책임서를 의하면 이 법상 조가서의 객관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사실의 착오를 직접 적용한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유추 적용이지 이거 여기서처럼 직접 적용이에요. 여기는 직접 적용, 근데 여기는 유추 적용입니다. 유추 적용. 아시겠죠? 이걸 꼭 체크해 주세요. 유추 적용이에요. 여기는 직접 적용입니다. 여기는 직접 적용. 근데 여기는 유추 적용이 아니라 그냥 직접 적용한다면 틀린 거예요. 여기를 또 유추 적용한다면 틀리겠죠. 여기 직접 적용입니다. 이해되죠? 엄격 건설과 소극적 구성권 폐지 이론은 사실의 착오 규정을 직접 적용합니다. 유추 적용 아니야. 그런데 유추 적용 제한 책임서는 사실의 착오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는 거. 암기해야 됩니까? 학생 이름 봐봐요. 유추 적용 제한 책임서니까 뭐 암기 그냥 되죠. 어쨌든 간에 유추 적용 제한 책임서도 유추 적용을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고의조가 과실처벌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소극적 구성권 폐지 이론과 해석은 똑같지만 사실의 착오를 직접 적용해 주느냐 유추 적용해 주느냐 그것 차이밖에 없다. 나머지 똑같습니다. 이를 이용한 자도 간접 적용이 된다는 것. 여기까지 이해되죠? 결국 세 개 학설의 해결이 값을 똑같습니다. 다만 사실의 착오를 직접 적용하느냐 유추 적용하느냐 그 차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다음 자 이제 좀 나뉘는 게 하나 남았습니다. 법효과 제한 책임설. 이게 다설입니다. 우리나라 형법학자 중에 다수가 여기에 동일합니다. 자, 법효과 제한 책임설. 학술 이름을 잘 이해하세요. 법효과 제한 책임설은 왜 그러냐면, 자, 법효과만 사실의 착오로 취급합니다. 즉, 이분들은 원래는 이게 이제 사실의 착오랑 법률의 착오가 결합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래 법률의 착오 측면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 효과만은 사실의 착오로 취급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법효과 제한 책임설이에요. 법효과, 즉 법률적인 효과만 사실의 착오로 취급해 주자. 왜?
피고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효과 제한 책임설이라고 붙입니다. 근데 요 이야기가 좀 까다로울 겁니다, 여러분. 자, 해보세요. 1번. 자, 불법 고의 인정, 그러나 책임 고의 조각. 이걸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이거를. 자, 여기는 불법입니다. 여기 책임이에요. 여기 인정이에요. 여기는 조각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거죠.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야. 자, 설명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림을 또 그리겠습니다. 이 설이 우리나라 거의 통설에 가까운 건데, 자, 보세요. 범죄 선임목관 다시 쓰겠습니다. 박원이라고 했죠. 오랜만에 씁니다. 여기 객관적인 범죄 사실, 오른쪽은 주관적인 범죄 사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주체, 객체, 행위, 또 상황, 또는 결과발생, 인과관계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객관적 구성권 요소라고 했죠. 이걸 정확히 인식하면 고의가 된다 했죠.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실수로, 그러면 과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고의 또는 과실 등등이 주관적 구성권 요소라고 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 책임. 우리 이제 책이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이 바스켓, 바구니 안에 첫째,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했죠. 둘째,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 했죠. 셋째, 요성의 인식이 있어야 된다 했죠. 마지막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기대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거 여러분 배우셨죠? 수사관이 어떤 자를 고의범으로 처벌해 주세요라고 기소하면서 여기 고의를 입증했어. 입증했으면 책임 요소에도 고의가 있는 거로 간주한다 했죠. 배웠죠? 또 과실범으로 처벌해 주세요. 기소했어. 여기서 입증해서 과실을, 그러면 책임 요소에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했죠. 그래서 뭐예요? 고의 과실이 이중치를 인정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통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통설이에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거죠. 여기에 고의 과실이 있으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책임 요소도 고의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가 입증됐으면 고의범, 과실이 입증됐으면 과실범 이렇게 처벌한다는 거예요. 책임 요소에도. 여기까지 배웠지 않습니까? 이게 통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느냐? 고의 과실 이중지. 이게 바로 사회적 행위론인에서 나온 법효과 제한 책임설이 오상방위를 깔끔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 설에 의하면 불법 고의 인정하는 나라에서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자, 불법 고의 인정합니다. 불법 고의 인정했어요. 그런데 책임 고의를 조각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학생들이 이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좀 이따 더 확대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책임 고의는 조각했는데 과실범 처벌한대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학생들은. 자,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자, 아까 그 사례를 가봅시다. 가압 입장이 되어보세요. 을의 말이 사실인 줄 알았어요. 강간범 A가 피해 여성 을을 강간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난 강간범 응징해야지, 여성을 보호해야지 라는 정의관념에 딱 달려가서 보니까 정말로 눈에 펼쳐지는 상황이 강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가 좀 성급했지만 돈을 들어서, 자, 그 갑의 입장이 돼보세요. 돈을 들어서 A의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딱 치면서 얘는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말이야, 말로는 안 되는 놈이야. 강간하는 놈은 머리를 딱 쳐서 상처를 내야만 강간을 못하고 자빠질 거야. 이렇게 나는 해야지 라고 하면서 때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마음속에 다시 들어가 보세요. 갑의 마음속에 내가 저놈을 돌로 뒤통수를 치면 여기 상처 나겠지? 상처 나겠지라는 생각을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고의가 있다는 거이고, 구성적 고의가 있다는 거예요. 구성적 고의. 그게 바로
불법 고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아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놈을 강간범이라고 생각하고 저놈이 뒤통수를 쳐서 상처를 내야 제가 강간을 그만두겠지라는 마음이니까 상해 고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고의가 입증됐기 때문에 쭉 와서 책임 유세도 고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그자 마음속에 들어가 보세요. 아, 그자가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제가 만든 말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 A라는 놈을 정말 미운 놈이기 때문에 상처를 내겠다라는 생각 있었습니까? 이 고의를 우리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심정적 고의라고 표현을 해요. 심정고의. 이건 생략도 해도 돼. 심정고의라고 생각해요. 심정고의라고 말을 해요. 이걸 한자로 쓰면 심정고의라고 그래요. 심정고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심정고의. 이게 마음으로는 이해되지만 학자들의 교재에 보세요. 그냥 이렇게만 써야 되니까 심정고의가 조가 된다. 이렇게 써요. 근데 지금까지 협박 교과서에 심정고의가 뭐다라고 쓴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저는 옛날 학교 다녀봤지만 저 심정고의를 정확히 설명한 분은 못 봤어요. 그냥 심정고의가 탈락된다. 이렇게만 표현했지. 저는 마음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입장에서 똑같이 심정고의는 탈락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학생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지금 너 조태비가 무슨 소리 하는 거 이럴까 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에 빠졌어요. 저는 제가 학원에서 강의하면서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렇게 머리 썼습니다. 자, 방금 제가 흘렸지만 이 심정고의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나쁜 마음으로의 고의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나쁜 마음으로의 고의, 나쁜 마음으로의 고의, 이거 심정고의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까 독일을 번역해 온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봅시다. 갑 입장에서 저 인간님이 불타는 이 갑이 좀 약간 무모함이 있는 사람이지만, 자, 강간범처럼 보였어. 결국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나 저 여자 구조해줘야 돼. 저런 내 막아야 돼. 그래서 그런 인력으로 돌리고 막 뛰어서 팍 치면서 나는 저 강간범의 뒤통수를 상처 낼 거야라는 고의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불법 고의 인정한 거예요. 그러나 얘 마음속 깊은 곳에 양심적인 걸 봐봐요. 나하고 저 A라는 놈하고 아무 관계 없지 않습니까? 뭐 왼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로지 여자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저놈의 머리에 상처 내겠다는 마음이지. 저럼 진짜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 놈을 내가 상처를 내겠다는 진짜 마음속에서의 나쁜 마음으로의 고의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까지 제 말을 이해되겠습니까? 저놈이 좀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막기 위해서 상처 내는 것이지, 제가 아무런 잘못 저지르지 않는데 내가 상처 내겠다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쁜 마음으로 때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책임 고의를 빼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지? 책임 고의는 빼주고 다만 얘가 신중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다 폭자 때려쳤습니까? 얘가 신중했다며 가가지고 살펴보든가 애정행각이라면 다 좋아해주고 확인한다. 저 지금 뭐 하는 거? 야, 이렇게 안 하겠지. 좀 살펴보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실수했다는 거여서 이쪽에서 책임에서는요 과실로 가자는 거예요. 심정적 고의를 빼주고 대신 심정 과실이 있다는 거에서 과실 범위로 가는 거예요. 원래 출발은 고의였지 않습니까? 불법 고의. 그러나 책임 요소에 갈 때는 얘는 심정 고의가 없기 때문에 과실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아니라.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학설에 의하면 고의와 과실의 이중시를 인정해 거의 간주입니다만 딱 한 건데 오상 시리즈 즉 이법상 조가 사이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서만큼은 고의로 출발했지만 책임에서는 과실로 간다. 이해되죠? 그래서 법적 효과만큼은 과실 범가니까 법적 효과만큼은 사실에 저거 짚한다 해서 법 효과 제한 책임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원래 여기서 고의로 갔기 때문에 고의범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심정 고의가 없기 때문에 얘를 매몰차게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효과만큼은 사실에 차고 짚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론입니다.
그런 이제 다른 학설에서 특히 엄격 책임설에서 이를 굉장히 비판합니다. 엄격 책임설에서 얘들을 뭐라고 비판하냐면, 야, 법효과 제한 책임설 주장하는 사람들아 들어봐라. 뭐 니네 봐라. 여기서 고의로 출발했는데 왜 고의로 가지 않고 과실로 가냐? 니네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비판해요. 그러니까 또 법효과 제한 책임설은 야, 그렇게 비판하는 니들이 이상한 놈들이다. 야, 여긴 자 봐봐. 때리려는 고의, 상처를 내려는 고의는 있잖아. 그건 알아. 그렇지만 책임적으로 하면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무런 행동도 안 했는 놈을 가서 상처를 내려는 마음속이 깊은 곳에 고의는 없잖아. 그런 놈을 어떻게 고의범을 잡아니 바보야. 우리가 맞다. 그래서 책임에서 과실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바로 법효과 제한 책임설이라는 얘기죠. 통설에 가까운 다설입니다. 이해되죠? 자, 설명을 제가 개그풀 울면서 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간직될는지 모르겠는데 저 그렇게 설명합니다. 됐죠? 봅시다. 그래서 읽어보면 법효과만 사실의 처로 취급한다. 그래서 1번 간말입니다. 불법 고의 인정했어요. 그러나 심정 고의가 없다. 그래서 고의를 조과시키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분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부상이 못 쓰니까 과실치상죄죠. 자, 여기도 또 복잡해요. 어른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럴 때 이 학설이 되면 의사지배를 얘기합니다. 의사지배. 나중에 또 배워요. 공범면에서. 의사지배는 뭐냐면 가령 정신병자가 다칩니다. 정상인이 다칩니다. 머리 지능 차이를 보세요. 현격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의사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사가 저 사람의 의사를 막 지배하지 않습니까? 또 고의를 갖고 있는 자가 실수하는 자, 그 순간을 보세요. 실수하는 자는 어떤 생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용하는 놈 입장에서는 얘는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모르고 있는 사람, 그 실수하는 사람의 마음을 지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의사 지배입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 순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 정상인이 비정상인, 정신병자를 의사 지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간접적입니다라고 나중에 또 배워요. 또 이 상을 다 파악하고 있는 고의를 가지고 있는 자가 파악을 못한 과실만 있는 자, 그 순간은 지배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간접적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1번 보면 배우에 있는 을이 갑을 의사지배를 했다라고 본다면 간접적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의사지배가 부정된다면 그때는 교사범 또는 방조범, 이거를 다른 말로 공범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공범이라고 그래요. 공범. 다른 말로 공범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의사지배가 인정됐는지 부정됐든지 요거를 이제 주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 시험 문제에 요 법효과 제한 책임설을 어떻게 내놨냐면 이러한 오상방이 착오를 일으킨 자를 배후에서 조종한 자는 공범이 될 수 있다. 공범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범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질문이죠. 그죠? 의사지배가 부정될 때는 공범이 될 수 있는 권위죠. 되니까 맞는 얘기죠. 또 이를 이용한 자, 오상방위를 일으킨 자를 이용하는 자가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고 또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법효과 제한 책임설에 의하면 오상방위를 일으킨 사람을 배후에서 조종한 자는 공범 성립이 절대 될 수 없다?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지? 이거는 이럴 때는 간접정범, 저럴 때는 교사범, 방조범이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 뜻을 잘 알아두시면 안 틀립니다. 절대. 공범이 될 수 있다? 맞지. 간접적이 될 수 있다? 맞지. 근데 공범이 될 수 없다? 틀리지.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물론 의사지배가 인정될 때는 공범이 될 수 없다. 그건 또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 문장을 잘 헤아리셨다가 그때 이렇게 비추어 봐서 맞추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음, 엄격 책임설 매칭임해 봅시다. 법률의 척으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 학설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세 개 학설은 사실의 척으로 직접 적용하든 유추적용하든 사실의 척으로 취급했지 않습니까? 똑같아. 근데 넷째 설도 결국은 법적 효과만 사실의 척으로 취급하든 어떻든 간에 오상방위 일으킨 자는 과실범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점에서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 네 개설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엄격 책임설만큼은 엄격 고의성과 책임설은 달라요. 엄격 책임설만큼은 이걸 법률의 측으로 취급해요. 왜? 자, 엄격 책임설은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벨첼 그 사람들이 고의와 위법성 인식을 분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고의는 구성권 요소야. 사실 인식만 있으면 돼. 위법성 인식은 독자적인 책임 요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책임 파트로 가는 거예요. 책임 파트로. 책임 파트로 가서 이 오상방의 상황에선 행위자가 나의 행위를 위법하지 않아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위법한 건데도 위법하지 않은 거니까 법률의 척도 집에서 심리적 적용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 법률의 척으로 됐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오상방의 상황을 아까 주고 여러 학설 중 법률의 착오 또는 금지착오로 해결하는 설은 누구냐? 그 책임설이죠. 이거 뭐 그냥 거저주는 문제죠. 그 다음에 1번 불법 고의 인정 안 되니까요. 구성일과 해당성의 고의는 인정하죠. 당연히. 왜? 사실인식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쟤를 강간범이니까 때려도 상처 내지라는 사실인식 다 했지 않습니까? 고의 인정한다니까. 그래서 구성변호사 위법성까지 온 거예요. 근데 책임 파트에서 자신의 이가 위법한 줄 몰랐으니까 법률의 착오로 가자는 얘기죠. 아까 봤지만 착오의 정당 이유 여부에 따라서 정당 이유가 있다는 건 네 잘못이 없다는 건 이게 잘못이라고 해석해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과실이라고 썼지만 네 잘못이 없다 그러면 정당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잘 따라와야 됩니다. 그렇게 착오를 일으키는데 법률의 착오를 일으키는데 네 잘못이 없으면 정당 이유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책임 조각이죠. 그죠? 책임 조각입니다. 책임 조각. 무죄죠, 무죄. 얼마나 유리합니까? 그런데 네 잘못으로 법률의 처벌을 일으켰어 그러면 네 잘못이니까 정당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고의범으로 처벌합니다. 정당 이유 여부에 따라서 고의범으로 처벌돼요. 그럼 아까 그 설의 갑 돌로 친 놈 정당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법률의 처벌 맞는데 다쩍 때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실이 있는 즉 잘못이 있죠. 네 잘못이야. 왜 신중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뭐야? 잘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 이유가 없는 거에는 없으니까 고의범죄 상해죄로 처벌되어야죠. 상해죄 처벌됩니다. 주고되면 살인죄도 될 수 있어요. 때렸다면 폭행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오상방 일으킨 자에게 이 5개 학설 중에 오상방 일으킨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게 적용하는 설은 누구? 엄격 책임설이죠. 고의범으로 처벌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과실 있는 걸 전제할 때, 과실 있는 걸 전제할 때 이 앞에 있는 학설들은 다 과실범 처벌했는데 과실 있는 걸 전제했을 때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유일한 학설은 엄격 책임설이지 않습니까? 이 5개 학설 중에서 이해되죠? 5개 학설이기 때문에 딱 줘야 내기. 경찰 채용 시험 등에는 사지선다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 빼서 내겠죠. 변호사 시험 이런 데서는 오지선다기 때문에 5개 다 풀내서 딱 내기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마지막 이를 이용한 자 있지 않습니까? 배우의 조종자를 정범 얘가 고의범으로 처벌될 때를 전제하는 겁니다. 고의범으로 처벌될 때 이 고의범 얘 배우에서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사방지범 즉 공범이 된다는 거예요. 공범. 간접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범이 처벌될 때 공범이 되는 간접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나눠보세요. 자, 이 5개 설 중에 오상방 일을 일으킨 자를 이용한 자가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설 2개입니다. 얘 공범이 당연히 되는 거고 얘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간접증이 될 수 있고 공범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2개 설만 공범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간접증이 된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겠죠. 공범이 된다 그러면 맞는 질문이겠죠. 이해되죠? 이렇게 암기란 말이죠. 이렇게 나누는 거면 이렇게 나눠서 이쪽은 공범이 됐던 거예요. 공범. 이쪽은 간접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해되죠? 암기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 나왔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오상방 일으킨 자를 가장 불리하게 적용하는 설은 누구냐? 엄격 책임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쉽습니까? 이대로 보라는 얘기죠. 암기해야 됩니다. 다. 이거 보니까 쉽죠? 별거 아닙니다, 이거. 그 다음에 마지막 설. 이 6번째 설 이걸 안 할까 하다가 써놨는데 위법성 인식 분류설은 독일에서 잠깐 나왔던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동조자가 없어요.
이법성 인식 분류설은 뭐냐면 어떤 자를 처벌함에 있어서 고의범 처벌함에 있어서 자기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위법하다는 것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행위가 위법한지 안 한지는 행위자가 인식해 위법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걸 어쩌습니까? 행위자 인식을 떠나서 위법한지 아닌지는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행위자가 자기 행위가 위법하다고 생각했든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했든 간에 항상 그건 위법한 거야. 위법한 행위를 했으면 무조건 처벌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거지. 그게 위법성 인식 분류 소리입니다. 독일에서 잠깐 나왔던 소리예요. 이 소리에 하면 위법성 조가서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알면서 했잖아. 고의범 처벌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배워서 출중한 놈은 고의범의 교사방도 공범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공범. 굳이 따지면 공범되는 건 세의 학설인데 이부승식 분류설까지 거의 나올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죠. 혹시 나올까 봐서 써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한 번도 저거 지지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학설은. 기본세에 조금 써있기 때문에 혹시나서 써는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학설이에요. 전부 다. 특히 여기 본 5개 설만 우리가 많이 보시면 시험 문제 해결하는데 충분합니다. 근데 판례가 있을까요? 관련 판례라고 제가 써놨는데 자, 이거 써놓은 거 보세요. 다수설은 우리나라 학자들은요, 대부분은 다음에 있는 3개 판례들을 말입니다. 이부성 조각서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사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 판례가 나온 건 맞지만 이걸 이법성 조각서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사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저는 이 다설대로 강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을 배제하고 자, 사건 개요 봅시다. 1번. 전방 초세에 있었던 일인데 피해군은 상병이었습니다. 어느 부대 경비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차인데 1967년도래요. 엄청 오래된 사건이네요. 오후 10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연대장 숙소 부근에서 초승무를 하는 명령을 받고 있었습니다. 밤에. 그런데 근무 중 이튿날 원래 2시간 동안 근무하는 건데 교대 병력이 제때 와야 될 거라는 게 12시쯤에 근데 그 교대 병력이 1시간 30분 뒤에 온 거예요. 나쁜 놈 아닙니까 이거? 근데 얘는 원래 2시간 써야 되는데 3시간 반을 쓴 거예요. 얼마나 열이 났겠습니까? 오전 새벽 1시 반경 동소 그 장소입니다. 초소에서 다음번 초소를 근무해야 할 상병 피해자 배 이름이 석자예요. 이름이 3개. 성은 하나인데 이름이 3개예요. 근데 그냥 숨기려고 저렇게 해놨어요. 배 누구와 교대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당연히 언제 그러면 얘 왜 이쪽으로 거야? 막 그래서 써야죠 당연히. 안 써옵니까? 바보지.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겁니다. 늦게 왔다가 막 두둑이 팬 거예요. 그러니까 맞은 애가 배 뭐가 맞고 나서 코피까지 터져 나와. 코피 닦으면서 흥분한 거야 이제. 그래서 뭐라 하냐면 얘가 월남 베트남입니다. 내가 말이야 월남에서 사람 하나 지금 이거 월남전 파병 갔다 왔나 봐요. 이 배 씨가 월남 베트남에서는 말이야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8일 중인 걸 같았다. 전쟁에 갔다 왔으니까 뭐 보이는 게 없겠죠. 너 하나 못 찍을 줄 아냐? 하면서 소지가 그때 칼빈총. 그 당시 칼빈인데 이 당시 판사님들은 칼빈이라서 칼빈입니다. 소총을 피군 등에 겨누며 실탄을 장전하는 듯 발사할 듯이 위협을 가한 겁니다. 딱 들을 겁니다. 맞고 굽히니까 너 죽여버린다는 뜻이죠. 이렇게 탁 겨눈 겁니다. 그래서 때렸던 이 피고인이 당황하면서 그 실탄이 있거든요. 여기에 먼저 피해자를 사살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느낀 나머지 잽싸게 뒤로 보면서 탁 쏴 죽여버린 거예요.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참 딱하죠.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 자 대부분의 결론을 먼저 봅시다. 1번 양말 1번입니다. 싸움에서 이거 앞에서 전담방송에서 본 거예요. 싸움에서 언쟁 중입니다. 아니면 서로 지긋하고 손으로 싸우는 건데 갑자기 살인 흉기를 사용했다. 그럼 뭐야? 의회에 이게 말다툼이 있거나 주먹다짐을 했는데 의회에 총을 들고 겨눈다. 사시미 칼을 들고 덥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담방위 상황이 된다는 거 배웠지 않습니까? 살인 흉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가격
사용하는 상대방의 가격에서 주겠다. 정답방이라서 이보성을 초과시킨 겁니다. 그죠? 정답방에서 배웠다니까 이거 정답방을 해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오상방위로 설명이 됐냐면 이거요. 2번 가사 설령이라는 뜻이라고 앞에서 눈에 말했지 않습니까? 법관님들이 친절하게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 판결문에. 자, 설령 가사 피해자인 공소외인에게 피고인은 상해할 의사가 없었고, 아까 총 두루네 말입니다. 월남전에서 어떻게 돼? 의사가 없고 객관적으로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자, 배에 누가 죽은 애가 설령 총을 들어서 이렇게 겨누는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해를 가하려는 급박한 부당한 침해가 없다는 걸 가정해봐. 즉, 정당방위 상황이 아닌 걸 가정하려는 거죠. 정당방위 객관적 사실이 없다라고 보자 이거야. 이해됩니까? 정당방위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생각해 보자 이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원심이 고등법원에서 인정한 사실 자체로 보아도 피고인으로서는 현재 급박하고도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되는 거예요. 자, 하루에 아까 설명했지만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그 배씨 주변에 술 취해서 술 먹고 오냐고 1시간 반 늦게 온 거예요. 그러면 미안하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 가지고 그래 막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총을 들이댄 거예요. 그래서 공소위는 술에 취해 초소를 교대해야 할 시간보다 1시간 반 늦게 왔었고 피고인의 그렇다는 동의는 커피를 했다는 것이며 동의는 커피를 닦으며 흥분해 월남전에서 4만 원 주기로 어쩌고저쩌고 했다. 줄줄 안녕 하면서 갑이 죽여놨다고 한다. 그죠? 왜 해당된다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헷갈립니까? 자, 봐봐요. 설령 죽은 배 씨가 총을 겨누지 않았다 치자 이거죠. 자, 아니 총을 겨누지 않은 게 아니라 총을 겨누는데 상해할 의사가 없었다 치자 이거죠. 이 원고를 죽이거나 또는 상해할 의사가 없었다 쳐. 그냥 빈 총을 겨눴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상방의 상황을 전제하자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위법성 조사서의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 없었던 걸 전제로 하자 이거지. 그렇다 하더라도 급박하고 부당한 현재 침해가 있는 것을 오인하는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뒤에서 내가 왜 베트남에서 사람 죽이는 건 말이야 쉬워 그러면서 너 하나 못 죽일 것 같아서 총을 겨눈 건 사실이라는 이거지. 총알이 없는지 있는지 모르지만 총을 겨눈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런 걸 오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정당한 사유가 있다 쳐. 자, 그럼 여기까지 잠시. 우리 16조 다시 가봅시다. 16조 보면 자기행위가 위법한 행위인데도 위법한지 몰랐다 해. 그 법률의 착오로죠. 법률의 착오로 이렇게 했는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뭘 빼준다고 그랬습니까? 벌하지 않는다고 써있는데 그걸 우리 통설은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죠? 책임 조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례 와보세요. 이 피고인은 죽은 배 씨가 상해 또는 살인의 고의를 겨누지 않았다 칩시다. 그냥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겨눈 건 사실 아니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 상황이 있었다라고 오해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힘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을 조각시켜서 무죄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 조각으로서 무죄. 가사 이유는 그런 오상방의 상황에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으니까 판사님들이 그럼 책임을 빼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했어요. 원심에서 정당방위가 아니라 또 살인이다 막 그렇게 처벌했던 건데 그걸 파기한 겁니다. 대법원에서 역시 오상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부당하다 파기해야 된다. 그래서 원심 판결에서 이 피고를 처벌했거든요.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오상방위를 이 원심에서 오해한 판결로 유지되는 것을 잘못한 거다. 그래서 정답만 인정한 겁니다. 이해죠? 그런데 이제 이 학자들이 이걸 여기다 인용한 것, 오상방위의 사례로 여기다 인용한 건 뭐냐면 여기 오상방위라고 그랬다. 이 판에서 봐봐요. 이 판 자세히 보세요. 여기. 여기에 오인하는데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정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상방위 설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상방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상방위의 효과가 어디에 써 있습니까?
오상방위가 설령 될 수 있다고만 했지 오상방위 효과가 뭔지는 안 써있어요 여기. 자 이거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판례본을 들어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오상방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상방위가 됐을 때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것을 판사님들이 설명 안 했어요. 근데 이 사건은 그냥 정당방위 상황이다라고 일반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피고는 정당방위로 풀려난 겁니다. 이것은 조가로 풀려난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오상방위가 될 수도 있다 이거야. 될 수는 있다라고 했지만 오상방위 효과는 안 써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 정당방위로서 일부상 빼준 것만 써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오상방위가 아니라 정당방위입니다. 이번선 초과 무죄. 그리고 여기 오상방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만 얘기했지 오상방위 효과는 안 쓴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판례 봅시다. 여러분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정말입니다. 오상방위 언급을 했지만 오상방위 효과는 안 썼다. 2번 판례 봅시다. 유명한 사건이 또 나옵니다. 2번 판례. 중대장 당번병 사건인데 중대장 당번병이 중대장의 와이프 처위 명령의 관사 이탈 자신의 임무 범위 내에 일로인. 자, 어떤 거냐면 여러분 중대장 있지 않습니까? 중대장이 당번병이 있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생각해보면 없습니다. 원래는 대대장부터 있습니다. 당번병은. 근데 이 부대는 이 중대장이 약간 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 부대에 신병이 하나 왔는데 얘가 또래또라고 대학생이에요. 공부도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중대장이 얘를 자기의 개인 사병처럼 당번병처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인 심부름도 시키고 심지어 자기 집에 가서 심부름도 시키고 늘 집에 데리고 갔다 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중대장의 마누라가, 저는 마누라도 나쁜 사람이라고 봅니다. 사실 중대장이 나쁜 사람이지만 자주 오니까 이 중대장의 마누라가 말입니다. 봐봐, 더 건방진 사람이야. 자기 간세 먹으면서 집안일을 시켜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녀 돌보면 시켜. 과외 공부도 시킵니다. 과외 공부. 집안일을 시켜서 청소까지 시켜. 가정부로 삼는 겁니다. 이 마누라도 참 이거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저거는. 자기 남편이 공직에 있으면 더 조심하고 그래야 되는데 가정부처럼 일을 시킨 거예요. 또 이 마누라 개인 신부름까지 시장도 봐오는 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늘 해왔단 말이죠. 게다가 이날 중대장과 마누라가 회식을 참여했다는 거예요. 회식을 그 인근의 관사 밖에 술도 한잔 먹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술 먹었으면 지들이 데이트 삼아서 걸어 들어와서 관사에서 자든가. 근데 그날 비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비가 오니까 걷기 싫고 그럼 택시 타고 들어가면 될 텐데 이 여자는 좀 문제 있는 여자지 않습니까? 그게 싫은 거야. 비도 맞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부대에 전화를 합니다. 그 오밤중에 자정쯤에 그때는 이 부대원들은 다 잘 때 아닙니까? 붙인 몸만 남아있고 부대에 전화하니까 상황병 있지 않습니까? 상황병이 전화해가지고 네 누굽니다. 그러니까 이 마누라가 지가 뭔데 부대에 전화해가지고 무슨 급한 일 있을 때 누구 바꿔달래 남편 바꿔달라는 건 몰라도 지가 뭔데 중대장은 좀 술 취해서 해롱해라고 있는데 나 중대장 싸모야 그래 거기에 찍으니까 아니 사모님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반말투를 했겠죠. 몰라 그런 당번만 깨워 그런 거예요. 이거 문제 있는 여자 아닙니까? 저런 사람이 이 다음에 저 남편이 큰 가트 쓰면 아마 나라먹으러 먹을 여자예요. 저거 너무했나 저거. 당번병 바꾸니까 이 당번병을 때 깨운 거예요. 자는 애를. 참 저게 뭐 하는 겁니까? 갑질도 상갑질이지. 내 사모님 웬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나 좀 주전대장님하고 여기 어디죠? 마중 나오라서 여우고개라고 해요. 여우고개 어느 지명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여우고개 사건이라고 그래요. 중대장 당번명 사건이라고 저는 그러는데 여우고개까지 나와 그런 거예요. 그 당연히 나가야 되는 줄 알고 내 사모님 알겠습니다. 부대 내에서 우산을 챙겨가지고 원래 외출을 예방하려면 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위병수 통과하려면 그냥 나간 거예요. 그냥 나가니까 탄력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여우고개까지 가서 중대장 내외한테 부부한테 우산 건네주고 오다가 헌병대에 잡힌 거예요. 관사이탈죄. 좀 무슨 꼴입니까 도대체? 관사이탈 행위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얘 입장이 돼보세요. 중대장이 직접 허가를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중대장이 직접 허가를 받았으면 중대장만 처벌되고 얘는 무죄 나왔을 건데
중대장 만족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사이터지로 기소된 겁니다. 근데 얘가 뭐라냐면 중대장이 직접적인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부분 판사님들이 당범병으로서 그 의무 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왜? 늘상 마누라가 시켰지만 그 옆에는 항상 중대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대장이 여보 안 되는 거야. 당신 뭔데 이 사람한테 시키나? 이게 공과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못한 거예요, 중대장이 바보스럽게. 그러니까 늘 보고 가만히 있으니까 늘 중대장이 시킨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마누라가 계속 시킨 것 아닙니까? 그걸 이 대법원 판사님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당범병, 중대장이 직접 시킨 건 아니라 하더라도 당범병으로서 그 의무 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행위로서 그 우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자, 여기까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 법률의 차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책임을 빼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위법성이 없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위법성이 없다고 표현했어요. 그 제가 해설을 했지 않습니까? 대법원은 책임이 없다가 아닌 위법성이 없다고 했다니까요. 그 위법성을 빼준 거예요, 친구를.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이것도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오상 정당행위로 해석을 해요. 오상 정당행위. 오상 정당행위로 해석합니다. 그럼 오상 정당행위로 해석했으면 우리 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책임 조각이지 않습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죠? 법률의 착오로 해석한다 쳐도 책임 조각이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법 효과 제한 책임서를 간다면 과실이다? 과실 관사이다 없으니까 무죄로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 대법원 판사님들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 위법성이 없다고 표현했어요. 이 시험에 나옵니다.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다. 그럼 틀린 거예요. 제가 이걸 강조합니다. 또 구속 가능성이 없어. 무죄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분명히 우리 법관들은 위법성이 없어서 무죄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중대장 당범명 사건 또는 여우고개 사건입니다. 위법성이 없다고 나왔어요. 참 희한하죠. 그 뭐 나온 걸 어떻게 해요? 제가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됐죠? 다음 마지막 3번 판례 봅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진실로 믿고 상당한 이유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 위법성 조각이라고 했어요. 자, 나중에 각 측에서 강론에서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을 빼주는 310조가 있다라고 앞에서 위법성 조각서에 배울 때 잠깐 봤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거예요. 자, 명예훼손죄에서 310조 간단히 본다면 제307조의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명예훼손한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성을 빼주겠다고 우리 통사판례가 해석합니다. 위법성 조각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겁니다. 자, 봅시다. 내용 중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된 신문기사를 보도한 사안에서 기사 작성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어. 그러면 처벌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판사님들은 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이 대법원 판사님들의 결의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잘 들어보세요. 행위자가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는데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진실하고 믿었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위법성을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자, 다시 보면 310조 적용될 때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또 자세히 배웁니다. 간론에 또 나와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 이익에 관한 것인 때만 위법성을 빼주는 거예요. 요건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 이 신문 보도 내용은 공공의 이익은 맞지만 진실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허위였어요. 그럼 위법성을 빼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법관님들은 설령 이게 진실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어.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럼 진실한 거로 본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 이해됩니까? 다시. 공공의 이익은 있어, 분명히. 근데 진실한 내용이 아니야. 하지만 행위자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진실한 건 아니지만 진실한 것으로 충분히 믿을 만한 가능성이 있었어. 정당 이유가 있어. 진실한 걸 믿을 만한 정당 이유가 있어. 그러면 진실한 것을 보도한 걸로 보는 겁니다. 이부성을 빼줍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 대법원의 판례를 전 박수칩니다.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위대한 판결이라고 저는 감히 칭송을 합니다. 저는. 자, 내용을 봅시다. 당시 1990 한 2년 뭐쯤이에요. 당시 평양에서 벌어진 세계 청년학생 축전에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뭐 저런 걸 지지한다, 뭐 부정한다 이런 거 다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사상적인 거 다 배제하고 말하는 겁니다. 언론의 자유 이거를. 당시 평양에서 벌어진 세계 청년학생 축전에 한 학생운동권 대표가 비밀리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정부 수사기관과 즉 사정기관과 학생운동권 간의 긴장이 고조됐단 말이에요. 서로 으르렁거린단 말이에요.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시점에서 특정 학교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대부분 판사님도 써놨습니다. 많이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 총학생장인 자, 이름 숨기겠습니다. 이 누구가 거문도에 여러분 중앙대 안성 캠퍼스의 총학생 회장인 사람이 그래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앙대 안성 캠퍼스에 그 축제가 있었어요. 축제일 때 총학생장이 꼭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사 주도하는 분 아닙니까? 근데 이 학생이 축제 이틀 전인가 하루 전에 축제 끝나고도 저렇게 안 할 텐데 축제 하루나 이틀 전에 메인 행사 이틀 전에 거문도에 있던 해수장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일 또는 모레 큰 이벤트가 있는 책임자인 총학생장이 저때도 해수욕철도 아니래요. 설령 해수욕철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뭐 거기까지 왜 갑니까 도대체? 거기 가는 것도 쉬운 일입니까? 변사체로 발견됐다니까? 이게 자살이겠습니까? 타살이겠습니까? 사상을 딱 떠나서 이건 분명히 제가 보기에도 타살 같아요. 그죠? 사상을 떠나서입니다. 저는 어디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게 타살이지 않습니까? 변사체로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최근에 의혹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 당시. 그래서 취재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 한겨레 신문이 있었어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주요 목적이 공공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왜? 이 학생이 만약에 타살됐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 삼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소용돌이 치더라도 문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공공이익에 관한 거라는 얘기죠. 공공이익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누가 사망 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이제 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인용 표시 있지 않습니까? 한겨레 신문에. 이 누구가 사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백모모와 안기부 요원인 공소의 누구였다라는 취지의 기사 내용을 딱 실은 겁니다. 한겨레 신문에. 그러니까 여기 안기부 요원으로 지목된 이 분이 여성이었는데 이 한겨레 신문 기자를 출판물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던 겁니다. 고발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을 어디 입증할 증거가 없었어. 즉 진실과 공공이익이 입증돼야 되는데 그럼 피고인 입증하는 겁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공공이익은 법관들이 인정했는데 진실이라는 거를 기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을 못했어요. 그죠? 입증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허위라는 거, 허위.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니까 허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법관님도 여기 봤듯이 자, 피고인이 위 기사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보도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저거는 타살 혐의가 있고 또 타살도 누가 했겠습니까? 뭐 지나가는 건달이 주겠겠습니까? 정보 사정 당국이겠죠. 저는 뭐 사상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라도 필이 옵니다. 필이 와. 그래서 진실하고 믿고 보도하게 됐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는 데에는 객관적으로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행위는 310조 적용돼서 이부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이것도 우리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부성 조각서의 객관적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로 봤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3개 판례봤지만 이게 이부성 조각서의 객관적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로 봤다라고 해석하는 데서 막 학문의 자료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판례에서 오상방이를 언급을 했는데 오상방이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는 얘기 안 한 겁니다. 첫 번째 판례는 정당방 인정해서 이부성을 조각한 거고
두 번째 사례랑 세 번째 사례는 이건 이제 학자들이 이번선 조각사의 객관적 전선 사실적 우상방위 등으로 해석하는 건 뭐 학문의 자유를 좀 인정합니다. 존중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판사님들의 견해는 어떻게 됐어요? 둘 다 이번선 조각으로 무죄 나온 겁니다. 둘 다 아시겠죠? 이걸 꼭 암기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른바 우상방위, 즉 이보선 조각사의 객관적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 등을 쫙 이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학설 차이점을 분명히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풀어보세요. 저걸 대비해서 그럼 다 풀릴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판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 관련된 문제 나와도 이제 탁탁 맞추세요. 단 복습하시면서 그 박사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는 방법 뭐 반복밖에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머리 좋은 놈이 노력하는 바보를 못 이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노력하세요. 그럼 됩니다. 자, 애쓰셨고 좀 쉬었다가 기대 가능성과 관련된 이론과 판례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